그래서 이렇게 뜻깊은 옥천에도 참여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오셔서 더운데도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또 혹시 좀 지금 서울에서 또 저희 평론가들이 또 내려오고 있어서 조금, 그리고 오늘 사회를 맡은 우리 정진희 사회자는요, 개인적으로 저희 동생이고 또 관동대학교에서 지금 연구교수 재직하고 있고, 또 김현 선생님하고는 저희가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알아서 고마워요. 하고 있고, 이제 이따가 오후에 오시는 나태주 선생님하고도 관계가 좀 깊으시고 여러 가지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더운데도 왕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북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는 사랑을 노래하고요, 사랑은 시인을 만듭니다. 제 37회 지용제에서 열리는 정지용 만나러 가는 길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가톨릭 감동대 정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북콘서트는요, 옥천문화원과 지용회 그리고 정지용 기념사업회와 각 문화예술 단체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주신 외부 인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유정현 문화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종관 부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 네, 잠시만요. 장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로 일단. 향수신문 대표 최창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동남사군 정일택 지역발전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작가회의 조숙재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님도 함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혜미 전 의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뒷목문학회 김다린 선생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 문인, 그리고 제자 여러분 참석해주셨고요. 박효근, 제가 한 분 소개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박효근 전 문화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소개는 마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마이크를 토론자님께 넘기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 이 지용제에서 김묘순 선생님의 책 다시 정지용을 찾아 정지용 만나러 가는 길 두 번째 이야기 북토크의 사회를 맡은 시인이자 문화평론가 이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고속도로 정체로 제가 좀 늦는 바람에 행사가 전반적으로 늦게 시작됐는데요. 사죄의 의미를 담아서 이 북콘서트 전에 정지용 시인의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 편 좀 암송을 하고, 예쁘게 봐주시라는 의미로 암송을 하고 이렇게 오늘 순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창 1이라는 시입니다. 유리창 1.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아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북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 이 책의 저자이신 김묘수 선생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옥천까지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에서 와주신 저희 가족과 그리고 시를 쓰는 선생님들 그리고 제자들 감사합니다. 예, 더 큰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앞에 이 책이 있습니다. 정지용 만나러 가는 길 두 번째 이야기라고 부제가 붙었는데요. 자, 이 책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그 앞서 내셨던 정지용 만나러 가는 길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지용 만나러 가는 길 첫 번째 이야기는 정지용의 기행 여정을 따라서 가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지용 선생님이 금강산, 신의주, 의주, 오룡배 이쪽을 38년, 40년 이렇게 가셨는데요. 그쪽 부분, 북한을 제외한 평양, 의주, 신의주, 금강산 이곳을 제외한 모든 곳을 다 들러서 쓴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오룡배,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강진, 목포, 여수, 그리고 제주도, 또 충무, 진주, 부산 이런 곳을 쭉 다니면서 정지용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내신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첫 번째 책에서 하신 이야기를 더 풍요롭게 보충하시기도 하고 또 첫 번째 책에서 다루지 않으셨던, 못하셨던 다른 이야기도 하고 계신 듯한데요. 이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정지용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았어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일화 또는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들 또 그리고 구성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촘촘히 적고자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이제 정지용 시인의 그 기행했었던 그 흔적들을 그 발자취를 다 추적하시면서 굉장히 그 성실하게 또 자료를 수집하고 쓰신 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책 역시 아주 방대한 문학사적 자료를 통해서 뭐랄까요, 저희 문학사의 기억의 고증이랄까 할 만한 그런 이 디테일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 자료 수집하시고 또 문헌 탐색하시고 현장 답사까지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시면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보람됐던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 순간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것들은 어깨나 목이 아파서 힘들었고요. 그리고 잘 안 되는 글이 안 풀릴 때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보람도 동시에 느꼈기에 모든 것들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동지사 대학에 갔는데 하필 여름이라서 너무나 많은 모기떼가 습격을 해서 괴로웠던 이야기 또 그리고 문단 이면사를 봤을 때 정지용 선생님의 흔적을 찾았을 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참 보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술을 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그간에 구술해 주시고 돌아가신 그런 분들 때문에 많이 슬펐어요. 예, 저도 이제 학교에서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 수업을 학생들하고 하다 보면 요즘 이제 MZ세대 젊은 학생들한테 이 옥천에서 난 정말 위대한 시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잘 와닿지 않아서 그렇다면 옥천이 배출한 그 양대 산맥 중에 한 분이다라고 해서 제가 정지용 시인 그리고 최근에 그 아이돌 그룹 러블리즈의 미주 그 친구 이야기를 같이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학생들이. 저희 모두에게 이 정지용 시인은 참 애틋하고 각별한 의미로
새겨진 그런 시인입니다. 특히 이 옥천 출신의 이 김효준 선생님께도 더욱 그러하실 것 같은데요. 정지용 시인은 선생님께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감히 정지용 선생님을 제가 논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그리고 오늘 북토크 이후에 다 읽어보실 거죠? 예. 예. 이 챕터들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가독성이 좋게 재밌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책의 내용 중에 그 한 대목을 선생님께서 선택을 해주셨고, 제가 그 대목을 좀 낭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왜 그 대목을 먼저 선택하셨는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정지용이 죽음이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죠. 첫째는 평양 감옥에서 복사했다. 둘째는 소요산에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세 번째는 고다마 사네치카라는 사람이 1970년대에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에 또 미지를 두어야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 책을 찾아서.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고다미라는 일본의 문인이 이 정지용 시인이 귀국 후에 그 끊어진 안부를 조선인 유학생들에게 물었는데요. 그 정지용 시인이 이 1950년 9월로 추정되는 이 죽음 이후에 시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나서 일본 사람이 쓴 글입니다. 정지용 시인의 죽음을 굉장히 애석하게 여기면서 쓰신 글인데요. 자, 왜인지 그 이야기가 진짜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젊은 날 열혈의 낭만 시인, 뛰어난 한국 유일의 학자이자 시인. 이러한 그가 총살되었다고 한다면 그 장면을 나는 애처로워서 눈꺼풀에서 지우고 싶다. 그리고 전쟁을 증오한다. 이데올로기의 투쟁이 시인의 생명까지 빼앗아 가는 것을 증오한다. 그리고 보도가 어떠하든 역시 지용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어 주기를 빌었다. 빌면서 그 후로는 지용에 관해서 묻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피하고 있다. 자, 이렇게 그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시인 정지용의 죽음을 이렇게 원통하게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동지사대학교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그 동지사대학교에 유학을 했었던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있고,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인가요? 2005년에. 예, 2005년에는 정지용 시인의 시비가 또 학교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교토에 있는 대학교에 한국 시인의 시비가 2개나 세워져 있는 아주 좀 뿌듯하고 뭉클한 그런 그 역사의 현장인데요. 그때 혹시 심정이 어떠셨는지 이건 제가 좀 즉흥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06년에 옥천군과 옥천문화원에서 자료조사를 하라고 동지사대학을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그 동지사대학에 갔더니 향토 전시관에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정지용에 관한 자료들을 쭉 이렇게 다 늘어놨더래요. 여기서 저만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 보고
나오는데 그 관장님께서 막 뛰어나오셔요. 헐레벌떡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뛰어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정지용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저녁을 안 먹었대요. 기숙사에서. 그 자료가 여기 있다고. 저녁을 안 먹은 자료가 여기 있다고 그러시면서 뛰어나와서 감동을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사료적 가치를 별거 아닌 것까지 전부 자료로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 프랑스를 갔었죠. 그랬더니 그 카페 프랑스가 지금은 1층만 하는데 그때만 해도 1층, 2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지용 선생님을 아시냐 그랬더니 그 며느님이 자기는 모른다. 근데 우리 어머니를 불러주겠다. 그러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정지 20년대 여기 학교를 다녔던 정지용 선생님을 아시냐 그랬더니 키가 조그만하고 흥이 엄청 좋으시고 그런 사람 안다고 우리 가게에 잘 왔었다고 그러셔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 카페 프랑스에 지금은 없는 그 당시에 정지용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 벽난로가 있었고 벽난로가 이렇게 그을리는 적도 있었고 이랬었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갔더니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그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죠. 그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그 고전 명작이 있죠.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그리스 크레타 출신의 소설가가 쓴 불후의 명작인데요. 이 작품을 우리말로 번역하신 이윤기 선생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이윤기 선생님과 이나모 문학평론가 선생님, 그리고 몇몇의 일행이 그리스 크레타 섬에 있는 카잔차키스 묘지에 가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참배를 하러 가신 거죠. 묘소를 방문하셨을 때 그 현지인 가이드가 너무 벅차서 저 머나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자기네 이 문학의 거장을 이토록 추모하고 기념하는 그 순간에 이 벅찬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아마 김묘순 선생님도 일본에 가셔서 그 지용을 기억하는 그 일본인들의 그 어떤 순정한 마음, 그 애틋한 마음에 아마 뭉클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저 충북 옥천은요, 저는 이제 서울 안양,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지만 저도 옥천을 꽤 아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취미로 쏘가리 낚시를 즐기는데 금강에 이제 벚꽃이 피고 그리고 이제 아까시 향기가 이렇게 지천으로 흩날릴 쯤이면은 이 쏘가리들이 살이 올라서 열심히 이 먹이 활동을 할 쯤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 휴게소 나와가지고 그 아래에 이제 그 금강 휴게소 이제 포장마차들이 있고 금강 4교, 2교를 지나서 저기 보청천하고 합수하는 엘도라도 펜션을 지나 저 가덕교, 콧구멍다리, 청마대교, 지수리 이렇게 가면서 낚시를 제가 많이 즐기는데 여기 어죽도 맛있잖아요. 어탕국수. 그래서 선광집, 땡땡 식당, 그리고 찐한 식당, 이런 집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집인데 저는 이 정지용 문학관 일대 그리고 향수 백리길이 굉장히 조성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보통 이 지용의 숨결을 느끼곤 하는데, 사실 옥천을 자주 드나들지만 저도 사실 정지용 선생님의 그 흔적을 제가 추적할 수 있는 곳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이제 그 정도에 좀 머무르고 있어서요. 선생님께서 저희 일반 대중들이 잘 모르는 그런 정지용 시인의 흔적들을, 옥천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지용 선생님이 보통학교 3학년 때쯤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봄이 돼서 진달래를 따러 갔대요. 어딜 갔냐면 여기서 보면 저쪽이에요. 무시랭이 뒷산으로 갔다 그래요. 그랬는데 진달래를 막 따는데 그때 정지용 선생님의 가게가 어려웠는지 우통을 이렇게 안 입고 가셨나 봐요. 그냥 바지만 입고 진달래를 따는데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죠. 너는 우통을 벗었구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정지용 선생님이 나는 와락 부끄러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동이면에 가면 외갓집이 있잖아요. 정지용 외갓집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그 동이면까지 그때는 걸어가셨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 거기에 가면 올목, 오리목, 그래서 호수 위에 보면 오리 모가지는 호수를 갚는다. 글씨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압구정, 오리 앞자 쓰는 압구정, 이런 것들이 지명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정지용 선생님이 그것을 좀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동이면에 이제 오리목하고 압구정이라는 저도 이건 전혀 모르던 사실인데 다음에 저기 꼭 한번 문학 답사를 그쪽으로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정지용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희 김효순 선생님께서 정지용 시인의 시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작품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직접 낭송까지 해주시면 엄청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지용 선생님이 굉장히 아꼈다고 생각하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이 작품은 1926년부터 계속 쓰셔요. 처음에 도교 형태로 쓰셔요. 줄글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시로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정지용 시집에 실어요. 그리고 48년 문학독본에 다시 그 별똥이 떨어진 곳이라는 산문 말미에다 이 작품을 다시 집어넣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작품을 끊임없이 좋아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별똥이라는 동시 형태를 띈 시입니다. 별똥, 정지용, 별똥 떨어진 곳 마음에 두었다. 다음 날 가보려 벼르다 벼르다 인젠 다 자랐소. 이 작품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그 갑자기 좀 떠오른 어떤 궁금증이라 저희 질문지에는 제가 안 드렸는데요. 네. 그 옥천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문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정지용 시인이라는 이름은 정지용 시인이라는 존재는 사실 이분이 이제 1987년, 88년에 이제 비로소 해금이 되셨잖아요. 근데 해금 전에도 아름아름 다들 알고 계시고 또 열심히 또 몰래 이렇게 읽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옥천 분들에게는 더 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시인이다 보니까 이 1980년대 후반에 가서야 이제 해금이 됐을 네. 때 그때 심경이 좀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옥천의 분위기 자체도 정지용에 대해서 달갑지 않은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 계시는 박효근 전 문화원장님이 제1회 지용제를 서울에서 하는 거를 이 옥천으로 와서 6.25 때 실종되셨다고 6.25 날을 기념해서 하셨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1회 지용제를 옥천에서 하는데 그 기관단체장님들이 한 분도 참여를 안 하셨대요. 그 정도로 고향 옥천에서조차도 정지용 선생님을 터부시하였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연구자니까 정지용 선생님이 해금돼서 엄청 좋았지요. 기뻤지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정부의 눈치 안 보고 드디어 연구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엄청 기뻤습니다. 아무래도 1980년대 그 후반까지만 해도 여전히 그 이념이라든가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예민한 때여서 그래서 이게 해금이 된 이후에도 아마 쉽게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감사합니다. 자, 이 정지용 시인은요, 1902년 옥천에서 태어나서 1950년 9월 이제 한국전쟁 도중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일찍이 이른 나이, 20대의 나이에 이미 한국 문화예술계의 그 거봉이랄까, 거장이라고 할 만한 그런 반열에 오르셔서 우리 한국 문학을, 특히 근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이 모더니즘의 선구자로도 잘 알려져 계신데요. 정지용 시인의 이 문학적 생애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이 감명을 받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의 강처 중의 부탁으로 서문을 쓰게 되죠. 48년 일인데 그 이후에 강처중도 정부에서 찍힌 인물이었고 정지용 또한 그러하여서 그 다음에 재판을 할 때는 정지용 선생님의 서문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마음 아픈 일도 있고요. 그리고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등 청록파 시인을 발굴해내는데요. 그때 박목월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하죠. 만약 그 자네 시가 되지 않으면 회처리를 내가 들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에는 회초리가 최고인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그 동지사 대학교 가셔서 이제 현지 분들하고 대화 나누신 그 일화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교토에는 그 동지사 대학과 뭐 카페 프랑스 그리고 압천이라는 정지용 선생님의 시에 등장하는 이 압천 그 제가 일본어로 그 강 이름을 알았는데 가모가와 강이라는 압천이 또 있고 이렇게 정지용 시인의 흔적들이 교토에 많이 있는데요. 아까 다 이야기해주지 못한 그 교토를 답사하셨을 때의 어떤 재미있는 일화가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뒷목문학회 김다린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요.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일본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를 좀 데리고 교토를 좀 가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래서 나 정지용 선생님이 압천상하 이것을 사문으로 남기셨는데 거기를 비해산, 희해산을 좀 가보고 싶은데 나 혼자 못 가겠다. 그랬더니 선뜻 동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1920년대 조선인 노동자들이 그 비해산 케이블카 공사를 했거든요. 그 사진들도 남아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해산 그 꼭대기에 가서 그날 한국에서 가져간 강냉이 뒤밥을 열심히 먹었던 배불리 먹었던 그 생각이 가장 납니다. 그래서 정지용 선생님을 찾아 나섰을 때 그 고소함이 강냉이 뒤밥으로 전해졌던 그런 생각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가주신 김다린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책에는 저희가 이 사실 교과서에서도 정지용 시인의 시를 학습하기도 하고 또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지만 테너 박인수 씨 그리고 가수 이동원 씨가 부르신 향수라는 노래가 전 국민의 애창곡이 되면서 또 국민 시인이 또 되셨는데요. 정지용 시인이 그래서 굉장히 잘 알려져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면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김효순 선생님 책 읽으면서 깜짝 놀란 대목이 있는데요. 정지용 시인이 이 길진섭과 함께 평양에 갔을 때 한 맥주집에 들어가서는 종업원이 이제 맥주 몇 병이나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집에 있는 대로 전부 다 갖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요. 제가 이 정정 선생님 저희 초상이나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술도 잘 못하실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이신데 아주 이게 뭐 속된 말로 샌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신데 이렇게 두주불사 주당이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일화가 참 재밌는데요. 맥주를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그 사실이. 자, 이렇게 대중들이 잘 모르는 그 정지용 시인의 일화 한 토막만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정지용 씨 하면 향수가 대표시죠. 근데 그 1923년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시를 써가지고 그야말로 또 요리집에를 가셨어요. 그래서 자랑을 하셨대요. 내가 이거 이제 발표할 건데 얘들아 들어봐라. 그러면서 막 향수를 읊으셨대요. 그러니까 기생이 너무 그 시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 시 줘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 발표할 거다. 그러니까 아 그러시지 말고 제가 오늘 술값 낼 거니까 그 시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유 아니다. 그러니까 기생이 갑자기 옷을 다 입더니 밖으로 나가서 문방사호를 사가지고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아 정중히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러고 향수를 다시 베껴 썼대요. 그리고 네 그러고 나서 향수를 그 기생이한테 주고 그 다음에 정종훈 선생님은 베낀 돈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향수의 정보는 지금까지 기생 손에 있는데 없어졌는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정지용 선생님은 또 역시나 그 요리집 문을 닫고 밤새도록 또 술을 마셨답니다. 기생이 물론 돈은 다 냈답니다. 감사합니다. 그 참 1920년대 30년대 이 한국 근현대 문학의 황금기잖아요. 그때 뭐 정지용 선생님 비롯해서 이 서정주 그리고 뭐 그 앞에는 이제 김소월, 한용운 시인도 있고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이제 백석, 이상 등등 이 정말 그 이제 한국 문학의 화려한 그런 이름들이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다라는 게 참 놀라운 그런 사실인데요. 그래서 참 기가 죽기도 합니다. 이 100년 뒤에 이제 시를 쓰고 문학을 하고 있는 이제 저로서는 아무리 내가 정말 날고 기고 어떻게든 이 삶을 통해서 문학적 정말 열정을 다 구가한다 해도 이 100년 전에 살아계셨던 그분들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 참 때때로 정말 이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한국 문학을 개척해 주신 이제 그 시대의 이 선구자적인 그런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런 시인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 우리말로 우리 모국어로 문학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100년 전에 활동했던 이 정지용 시인의 시를 오늘날 우리가 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윤동주가 이야기했듯이 정지용 시집은 시의 교과서격입니다. 교과서 같아요. 일전에 제가 요 근래 정지용 시집을 다시 정독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정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논문을 열심히 쓰던 때에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와는 달리 또 다른 묘미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재미에 정지용 시집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를 쓰고 싶으시다면 정지용을 이해하고 정지용 시를 모두 이해하신다면 훌륭한 시인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지용 시인처럼 훌륭한 시인도 못 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북토크 그리고 이 지용제 자리하셨던 걸 계기로 정지용 시인의 시 작품들을 보다 더 넓게 깊이 읽어보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계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그 윤동주 시인이 정지용 시인의 시를 두고서 이 교과서라고, 시의 교과서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 윤동주 시인이 어렸을 때부터 시를 일찍부터 썼는데 그 어린 날에 썼었던 시들을 보면은 굉장히 조숙하고 관념적입니다. 정말 이걸 어린 학생이 중학생 나이에 썼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정말 이 원숙한 그 원로가 쓴 것처럼 아주 좀 고루하고 고색창연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다가 정지용 시집을 읽고 나서부터 그 시세계가 변화하기 시작해서 쉽고 간결한 말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들을 쓰기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로봉이라는 시는 아예 옆에 갖다 놓고 필사를 한 수준으로까지 본인이 그걸 모방을 해서 본인의 어떤 습작을 하기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윤동주 시인이 정지용의 그 시와 문학과 정지용의 생애에서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아서 동시다대학교에 또 가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또 되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우리 한국 문학에 있어서 특히 한국 시 문학에 있어서 이 정지용 시인은 윤동주 시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후학들에게, 많은 이 후배 문인들에게 엄청난 이 감명을 주고 엄청난 이
어떤 모멘텀을 계속해서 불러 일으켜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지용 시인이 지금 요 앞에 계시다면, 저기 아까 정지용 선생님 팔 쓰고 계신 분들을 요 앞으로 모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정지용 시인이 만약에 살아서 이 앞에 계시다면 선생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을지, 제가 볼 때 막 엉엉 우실 것 같아요, 김현수 선생님. 네, 정지용 시인이 앞에 계시다면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신지. 예. 네, 정경 선생님, 좋은 시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거 준비하면서 김현수 선생님께서 저한테 좀 당부하신 내용이 있으셨는데, 요즘 목이 많이 아프시다고 말씀을 많이 시켜주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질문을 제가 오늘 13개를 준비했는데 지금 준비한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점 혹은 그냥 어떤 말씀이 있으시든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회를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할 게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우선은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질문이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드에서 봤고요.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투표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쓰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쓰시면 되고요. 아까 한 분 손 드신 분에게 마이크를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옆에서 뵀을 때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교수님 처음 뵈었을 때 드린 말씀이 기억이 나요. 교수님 혹시 정지용 시인하고 영원 결혼이라도 하셨나요? 그랬었는데 정말 무슨 부인 같았어요. 부인이 남편을 연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꾸준히 연구하시고 기뻐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왔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 좀 이 자리에서 좀 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야기도 계획돼 있는지. 네, 정지용 평전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주위에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평전은 언제 나오는 거야? 평전 좀 써.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평전을 써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했던 논문들, 소논문들을 책 한 권으로 묶어서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더 계실까요?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으시면 손을 드신 것입니까? 애매하게 들지 마시고 번쩍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받은 질문지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총 3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은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굉장히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질문지를 주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구미호라는 미니 시리즈가 생각납니다. 구미호는 500년이고 1000년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환생을 기다리며 만나고 또 만난다. 그리고 사랑한다. 선생님이 정지용이 그러하다. 영겁을 사는 정지용에게 현 시대를 사는 선생님이 이 시대의 사랑이 아닐까 한다. 선생님께 정지용이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30년 제자 정혜원 이렇게 쓰셨네요. 네. 네. 저 학생은 지금 카이스트에 근무하고 있는 수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칠 때 장길산을 읽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장길산이 10권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2 제자가 읽었어요. 한 제자가 바로 저렇게 훌륭하게 되신 정혜원 학생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던
학생이 그 장길산을 읽었어요. 딱 2명이 읽었는데요. 저에게 정지용이란 한없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맙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시를 써서 세상에 내놓으셔서 그리고 고마운데 이렇게 어디로 가셨는지 잘 몰라서 항상 궁금합니다. 끝없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는요. 많은 작가들 중에서 왜 정지용 작가님을 연구하셨는지 궁금하시답니다. 그런 질문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저도 사실은 정지용처럼 좋은 시를 쓰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좋은 시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지용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좌절이 다시 정지용을 연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좌절도 때로는 좋은 것이더라고요. 네, 네, 멋지신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우리 이병 선생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만약에 정지용 선생님이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딱 오신다면 딱 한마디를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세요? 정지용 선생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요? 죽음에 네, 대해서 네. 맞습니다. 책의 말미에도 그런 얘기들이 네.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 책을 참 재밌게 봤고요. 오히려 제가 정지용 선생님께 좀 더 다가가고 왠지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을 더 받는 책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는데요. 현재 수백 편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정지용에 대한 연구의 가치는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분들도 또 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 선생님께서도 앞으로 정지용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돼야 된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자께서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정지용 선생님의 고향에서 살면서 느낀 사명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명감과 정지용 연구의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연결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연구를 앞으로 선생님의 행보가 되실지 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정지용 선생님을 연구하면서 왜 이거를 안 하고 있지? 사실 다른 연구자들한테 미뤄두고 싶은 부분도 있었어요. 너무 힘든 과정들이죠. 발로 다녀야 되는 것, 방언 조사를 해내야 되는 것, 이런 것들. 그 방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그 구술자들이 돌아가 버리시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어차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겠구나. 그러면서 정지용 선생님을 또 미뤄둘 수 없어서 또 다른 논문을 쓰고 또 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앞으로의 정지용 선생님의 더 많은 연구, 아까 평점도 말씀하셨는데 또 기대하고 독자로서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저희 정지용 만나러 가는 길 북콘서트를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더우셨죠, 여러분? 네, 너무 자리를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소개를 좀 빼먹고 안 드린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소중하게 전해주신 화환을 좀 소개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앞서 조금 놓쳤네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옥천문화원장 박효근 선생님께서 보내주셨고 옥천문화동호회와 회장 이용주 회장님께서 저희 소중한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콘서트가 끝나면 이 앞에서 사인회가 있습니다. 아까 책도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셔서 사인도 받으시고 작가님과 사진도 찍으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관객분들은 미락 올갱이라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 마시고요. 식사를 또 미락 올갱이에 가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오늘 여기까지 오늘 북콘서트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자리에 앉아 계시면 단체 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가시죠. 다음은 제1회 정지용 전국신앙송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신 김귀숙 낭송가님께서 정지용 시인의 풍랑몽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풍랑몽 정지용. 당신께서 오신다니 당신은 어찌나 오시랴십니까? 끝없는 울음바다를 안어올 때 보랏빛 밤이 밀려오듯이 그 모양으로 오시랴십니까? 당신께서 오신다니 당신은 어찌나 오시랴십니까? 물 건너 외딴섬 은혜색 거인이 바람 사나운 날 덮쳐오듯이 그 모양으로 오시랴십니까? 당신께서 오신다니 당신은 어찌나 오시랴십니까? 창밖에는 창새된 눈초리 매서웠고 창 안에는 시름 겨워 턱을 고일 때 은고리 같은 새벽달 부끄럼 성스런 낯가림을 벗듯이 그 모양으로 오시랴십니까? 외로운 졸음 풍랑에 어려울 때 앞 보구에는 구중비 자욱히 내리 한선대 북이 옵니다. 북이 옵니다. 네, 1회 대회 때 대상을 수상하셨던 김기숙 낭송가님께서 아주 멋진 낭송을 해주셨습니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칠리야 지가로에 채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로
참아 꿈엔 들리치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쏘아사를 찾으러 불서비스레 함주름 휘적시던 그곳이 차마 꿈엔 너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휘빗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절 밟아선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줬던 곳 그것이 차마 꿈엔 들리지야 하늘에는 성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 듯 꿈엔 듯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배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칠리야 실하루의 채가 식어지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회되는 돌아오시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 들리칠리야
말을 달리고 얇은 조명에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돌아보이시고 그것이 참아 보면 들리친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써 화살을 찾으러 불서비스 함추를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 이치느냐 저 한솔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밟았은 아내가 다가온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죽던 것 그것이 참아 꿈엔 들의 진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것이 참아 꿈이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왕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릴 진리야 칠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아버지가 집베개를 돌아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이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불서비스레 함주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 진리야 정솔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흰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버스 아래가 다가온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이 진리야 하늘에는 성금표 알 수도 없는 노래소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